1811년 음력 12월 수탈과 차별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가산 관아에 들이닥친다. 성난 백성의 선봉에 선 건 바로 홍경래.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있어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국권을 멋대로 하고 있다. 이제 경문을 띄우노니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파죽지세로 진격한 홍경래와 봉기군은 순식간에 평안도 8고을을 점령한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조직적이고 치밀한 저항. 조선 후기 저항의 시대를 연 백성들의 봉기가 시작된 것이다. 역사 저널 그날. 자, 오늘 살펴볼 그날은요, 바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조선시대 참 많은 난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홍경래의 난은 좀 뭔가 조금 익숙해요. 그 이름 자체는. 그렇죠. 네. 그 19세기 하면 흔히 밀란의 시대라고 알려졌을 만큼 어떤 그 다양한 여러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네. 홍경래의 난이야말로 그 효시가 되었던 사건인 거죠. 이 홍경래 난은 뭐 학교 시험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는 그런 시험입니다. 19세기 초 홍경래의 난, 19세기 중반 임술농민 봉기, 그리고 19세기 후반 동학농민운동. 이 이어지는 계보의 첫 출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맨날 그 시험 나온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군요. 그렇죠. 딱 긴장하잖아요. 요 순간 학생들이. 너무 조용해서. 부모님들이 막 집에 있는 아이들 다 이렇게 빨리 와서 봐. 오늘 보시면 정말 그 수능 한 문제 건지시는 겁니다. 아니 뭐 저 같은 그 역사 초보자한테는 상당히 그 권위를 갖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에 홍경래의 난이 못살겠다 홍경래 못살겠다 홍경래 이게 나와요. 그러네. 들어봤네요. 홍경래는 그만큼 그 백성들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 시대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 이런 그 인물이기도 했고 19세기 농민 저항운동의 서막을 연 그런 그 중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홍경래의 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셔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내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게 홍경래 이제 그 봉기군이 삽시간에 8고을을 점령을 한다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홍경래와 봉기군의 지휘부는 장기간에 걸쳐서 난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요 인물들을 포섭을 하고 상인과 같은 부유층으로부터는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강산을 연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봉기 직전에는 이제 심리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평안도 여러 지역에 정감록상에서 보이는 예언들을 퍼뜨려서 민심을 선동을 합니다. 어쩌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각 지방 관아들이 기강이 몹시 해이해져 있어가지고 난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 그 봉기군 같은 경우에는 그 관아, 그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그리고 아주 군율을 굉장히 강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 고을 수령들은요 막 도망가기 바쁘고 항복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항복한 한 고을의 수령이 누구였냐면 김익순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 김익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시인의 할아버지예요. 누군지 아세요? 조선 후기요? 네. 19세기. 요 시기. 개혁이나 이런 데 말고? 네. 어렵죠? 힌트를 좀 드릴게요. 김용택? 미안합니다. 자, 힌트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자, 이거 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죠. 아, 저 알겠다. 자, 이러면 뭐 아시죠? 다 알죠. 누군가요? 김삿갓 씨. 그렇죠. 이 방랑시인 김삿갓인데 김삿갓의 본명 모르죠? 김삿갓 변명이요? 김용택? 바로 김병연입니다. 김병연. 네, 김병연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김익순이에요.
네, 바로 지금 이 항복했던 그 김익순의 손자가 그러니까 바로 이 방랑시인 김사카 김병현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옛날 이야기가 한편 또 전해지게 됩니다. 네,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바로 이 김익순의 손자 김병현. 나중에 이제 이 과거 시험을 가는데 바로 홍경래의 난 때 항복했던 그 김익순을 고발하라 라고 하는 시제가 딱 나온 거죠. 할아버지 아니에요?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멋지게 고발을 쫙 했는데 그게 급자합니다. 어머님이 이 사실 딱 한 순간 어머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실 다 알려주고 나니까 이 김병현도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삿갓을 쓰고 방랑을 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삿갓을 쓴 그러네요. 이유가. 준비셔서가 아니네. 얼굴을 가리려고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극적이어서 오히려 안 믿게 돼요. 실제 이제 조선시대 과거 시험 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그렇죠. 이게 중조부 이름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김익순이라는 이름을 그 김병현, 김삿갓이 모를 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모를 리는 없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 하면 김삿갓을 뭔가 이렇게 라이벌로 삼고 있는 노진이라는 시인이 이 김익순의 그 투항한 그런 행적을 아주 그 비판한다라는 이런 시를 이 사람이 이제 막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김삿갓이 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치욕을 당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평안도 땅은 다시 발전을 알았다. 이 이야기가 조선 후기 야사들을 모아놓은 대동기문이라는 책의 헌종 그 시대편에 전해요.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해요. 그런, 근데 진짜 그러고 보면 네. 역사도 운명도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김삿갓은 시를 짓는 대신 그대로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김삿갓은 홍경래가 낳은 시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홍경래 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동자였던 거잖아요. 어떤 인물이었나요? 사실 홍경래 자체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홍경래 전이나 신미록, 홍경래 실기와 같은 고전 소설이나 전기류를 통해서 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홍경래는 평안도 용강군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1780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봉기가 일어났었을 때 홍경래의 나이가 29살이라는 둥, 33살이라는 둥, 42살이라는 둥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걸로 봐서는 홍경래의 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이하게도 홍경래에 대한 기록은 홍경래 전과 같은 거의 고전 소설류 이런 책에는 아주 그 행적이 자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경래가 우리 민중의 편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경래는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뭔가 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경래에 대한 묘사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턱이 짧고 뾰족하며 수염은 길었고 오른쪽 눈 위에 작은 사마귀가 있었다. 그 인상 자체는 막 굉장히 좋은 인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추대를 받았는지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4척 5촌이었대요. 그런 걸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50cm 전후? 굉장히 키가 좀 작게, 뭐 과장의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비범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지도 없고 노비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과의 그 사마시에 응시를 했는데 뭐 성공은 못했다고 이제 이야기는 전해지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풍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병서 술서에 굉장히 능했는데 특히 정감록. 이 정감록을 아주 그렇게 아주 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지식이라든지 교양은 갖춰진 지식인의 어떤 모습들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 어떤 사회 모순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지도자의 풍모를 담아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홍경래는 몰락 양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이제 과거 시험에도 응시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또 평민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과거 시험에 응시하면 뭐 당연히 양반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사실 과거 시험은 법제적으로는 이 양인 이상이면 일반 농민들도 응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양반이라는 거는 세습되는 신분이긴 하지만 계속 관직을 유지를 해야 이 양반 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양반 가문이라고 그래도 뭐 대를 거듭해가지고
그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평민으로 떨어지는 거죠. 난의 가정을 기록한 진중일기라는 기록물을 보면은 봉기에 참여했던 양반층들은 이름 앞에 반족이나 사인이라고 특별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경래 앞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경래 부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채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라는 것은 조선시대 평민층의 부녀자를 가리키는 지칭어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홍경래의 부인이 양반층이었다면은 채씨라고 기록을 하고 노비와 같은 하천민이었다면은 뭐 곱단이라든지 시월이 같은 이름을 그대로 썼을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홍경래는 오히려 평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교수님, 예. 제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예. 이 학교 시험에 말이죠. 혹시 이 몰락 양반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이거를 정답 처리해야 될까요? 오답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는 이제 주로 몰락 양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몰락 양반이라는 것은 이전에 과거의 연구들이나 이제 뭐 소설류들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네. 지금은 뭐 평민으로 보는 게 지금은 그래요? 주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과서 우리가 좀 확인이 좀 돼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은 시험 문제 내면 안 돼요. 애매한 거죠. 정답이십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반기겠네요. 확실하게 나온 것만 네. 내요. 홍경래 부인은 채소사, 평민이었다. 아니, 봐봐. 근데 그 홍경래와 함께 난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다 그러면 평민들이었나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정말 조선시대 모든 신분 계층은 거의 다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군수품 전에 돈을 좀 대는 그 대상인의 어떤 그 모습들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장사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농민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주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왕족 빼곤 모든 계층이 다 모여.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홍경래가 평민이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지금 보면 양반이 있잖아요. 몰락 양반도 네.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합세했다는 걸 보면 홍경래의 저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그쵸. 정말 남다른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양반하고 지금 평민은 정확히 알겠는데 향임은 양반 쪽인가요? 평민 쪽인가요? 향임은 뭐 지역의 중간계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 평민보다는 조금 더. 평민보다는 위에 높고 있는. 평안도에서는 중간계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직업이나 신분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그렇죠. 근데 저 이름이 참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홍총각. 홍총각. 총각은 그냥 왜 평민이니까 총각 뭐 그런 그렇죠. 뜻이었겠는데. 그런 개념이죠. 그 당시에 그래요? 아,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아니고 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속았네. 그 여성이 들어왔으면 정말 네. 뭐 정말 남색시 이렇게 가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계층이 다른 만큼 또 이해관계도 다 달랐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까요? 난을 일으키기에 앞서 봉기군 지휘부는 경문을 발표한다. 조정에서 서토를 버림이 썩은 땅과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 노비들도 서토의 인사를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평안도 출신들은 차별 때문에 좀처럼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요직은 모두 중앙의 문벌 가문에게 돌아갔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관직 진출은 더 어려워진다. 정치, 사회적 차별 아래 경제적 수탈까지 겪어야 했던 평안도 백성들. 홍경래의 난으로 평안도 일대에는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다. 뭐 홍경래의 통솔력도 있었지만 평안도 출신에 대한 이 차별이 저 당시엔 있었어요. 평안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 아주 심했다는 게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네. 조선 후기 실학자 그 이중환이 영조 때 쓴 그 유명한 인문지리서 있잖아요. 이중환의 그렇죠 택리지.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평안도에는 300년 이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었고 서울 사대부는 이들과 혼인하거나 벗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뭐 조선 시절 내내 그냥 차별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300년이면. 예. 저 실제 사례가 딱 나타나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그 한말의 대표적인 그 계합화 지식인 그 윤치호 윤치호. 있죠. 그 윤치호가 그 당시에 사위로 맞이했던 인물이 당시에 그 최고 엘리트였던 동경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이 정광현이라는 인물인데 또 어떤 한탄을 하냐 하면 우리 집안 같이 서울의 명문가에서
평안도 출신의 사이를 맡는 것, 이거는 뒷날에 반드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바로 그 택리지에서 이야기했던 그게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그래요. 거죠. 그 듣는 사회 입장에서는 진짜 서운했겠다. 우리 상식으로는 네. 평양만 해도 네.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도 아닙니까? 네. 근데 출신지만으로 무조건 차별한다는 건 그러게요.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네. 평안도가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평안도는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변방 지역이었고 벼농사를 비롯해서 농업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 사족들이 잘 거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반 사족들이 제대로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성리학도 이 지역에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의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평안도는 변방인데다가 성리학도 잘 모르는 아주 뒤떨어진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상한 편견이네요. 양반끼리도 서로 무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격이 다르다 뭐 이런 네.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지역 감정 프레임인 거잖아요. 그래요, 예. 지금. 근데 또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지만 경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오호. 조선 후기 그 대청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평안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 평안도 지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가 이 기성전도라 그래가지고 대략 한 200여 년 전에 그 평양의 모습을 그린 지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집들이 정말 저 거의 귀하집 같은 집들이 빼곡이 있고, 빼곡이 있네요, 가구들이. 예, 그 주변에 뭐 도시가 탁탁 구획화돼 있는 네.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제일 주목되는 게 냉면. 저기 그 유명한- 냉면가라는 표시가 딱 돼 있어요. 평양냉면의 냉면집. 원조. 네. 원조집이네, 냉면의 원조집. 원조집이죠. 그리고 요 조금 대동강변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기 그 수양버들이 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평양 상인들도 유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그 버들류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상은 조선 후기 의주의 만상과 더불어 거의 그 뭐 최고의 그 상단으로 그 존재를 했고, 바로 이런 모습에서 평양의 그 도시가 이렇게 번성했고 상업과 무역으로 아주 활발했던 그런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민족의 침입도 많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그럴 거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휴 전혀 아니에요. 너무 잘 사는 너무 잘 모습. 사는. 재정이란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지역이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요충지다 보니까 국방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신 접대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세금을 보내지 않고 평안도에서 독자적으로 비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평안도는 경제적이나 재정적으로 매우 풍족한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평안 감사도 좋아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왔던 그죠. 거군요. 재정 자립도가 아주 확연히 높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중앙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평안도 재정을 계속해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조 때부터 보면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평안도 재원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안도에서 이제 필요한 재원들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평안도 쪽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별이 아니라 계속 정말- 홀대하고 네. 돈은 돈대로 뺏고. 그런 거죠. 저 평소에 동생 막 무시하고 네. 그냥 이렇게 내팽겨져 줬는데 동생이 성공해서 왔어. 갑자기 그 집에 얹혀 살면서 계속 무시하는 뭐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얹혀 살면서 무시해요? 얹혀 살면서 아야 네, 네. 돈만 쓰고 야 저리 가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왜 이게 진짜. 한 알만도 예. 한 분위기예요. 그래요. 공기 일어날 만 하네. 진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피해를 받는 건 관리들이 중앙에 세금을 낸 만큼 또 백성들한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백성들만 또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는데 평안도 지역은 뿐만 아니라 네. 부유한 사람들로부터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평양 지역이 이제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를 창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이제 명예를 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매향이라고 하는데 이 향임직을 사는 게 있었습니다. 향임직을 사면 뭐 부역이라든지 세금에 좀 혜택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이 수령이 말이죠. 굉장히 큰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이런 그 매향의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죠. 매향이 기생 이름인지 알았더니 그런 또 사정까지 있었네. 평안 감사님.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운 좋게 향직을 사서 수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살기가 좀 편해졌겠지만 그 사람이 짊어졌던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또 그 사람 목만큼 고스란히 또 하층량이 전가되었을 것 같은데
없는 사람한테 더 고열을 자르는 구조예요. 이거 진짜. 그렇죠. 한마디로 악수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더 힘들어지고. 항상 그런 거죠. 열매는 다 가져가면서 네. 계속 무시하고 차별하고. 근데 아까 그 난을 일으켰을 때 그 경문을 잘 들어보면요.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있어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국권을 멋대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역 차별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평양의 경제적인 그 성과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 기름을 부은 것이 네. 바로 이제 19세기. 우리 19세기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그러죠? 흔히? 세도 정치. 그렇죠. 바로 이제 세도 정치라고 그러고 순조가 즉위한 후에 처음에는 그 순조를 대신해서 그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가 1805년에 사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왕비였던 순원왕후 김씨의 아버지였던 이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그 정치의 막후 실세가 되었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이제 가속화되고 이 더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면서 이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홍경래난이 터지는 그 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기억이 나요. 저 순조 때 세도가 외우면서 순조, 조순, 김조순 막 이래서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과거에 합격을 해도 좀 원하는 좋은 관직에 가려면 세도가에게 뇌물을 바쳐야 그 관직에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조선후에 되면은 관직을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빚을 내서 사고 관직이 딱 오른 다음에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면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백성들의 고열을 쫙쫙 짜내면서 네. 예, 이 악순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야, 이거 백성 수탈의 매관 매직까지. 그러니까요. 조선이 뭐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놀라운 상업 국가인 것이 세도가는 지방 수령직을 팔고 지방 수령은 향임직을 팔고 어떤 다단계 피라미드 국가의 어떤 그 면모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조금 슬픈 생각이 드네요. 홍경래난에 가담했던 양반들 중에서 김창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강 운동을 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김창씨뿐만 아니라 주도 세력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도 정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반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뭐 장사층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있더라도 관직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도 세도가와 결탁되어 있던 대상인들 예를 들면은 뭐 평안도에 있어서는 그 유명한 임상옥각 같은 지역 상인들 그리고 서울의 경상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고 농민들도 세도가와 결탁되어 있었던 수령들의 수탈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차별에 대한 철폐와 함께 봉기군이 내세웠던 주요한 주장이 바로 세도 정치 척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 두 개가 이제 지역 차별 철폐, 그다음에 세도 정치 척결 이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백성은 그 가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네.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구조예요. 맞아요. 이게 가지들이 시들 때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원인들이 하나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평안도 차별이라든지 세도 정치의 폐해라는 것들을 홍경래가 백성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딱 기초를 잘 내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도 사람들의 그 가려운 데를 정확히 긁어준 거죠. 당시 그 백성들의 그 호응을 알 수 있는 그 홍경래 난요라는 노래가 불렸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철산 치오, 가산 치오, 정주 치오. 저 뭐예요? 노래라면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노래가 있으면 어떻게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예. 남아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이게 뭐냐면 홍경래 그 봉기군이 그 진격하는 루트를 지금 따라가지고 이런 노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시 그 이 평안도민들이 호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노래가 아마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니까 약간 그 무슨 힙합 같은 게 홍경래나 치요. 요 철산 치요, 가산 치요, 쳐쳐 이러니까 그러네요. 라임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요 막 이러고. 1811년 음력 12월 29일 봉기군은 송림평야에서 관군과 처음으로 정식 전투를 벌인다. 전투 초반 봉기군은 관군을 압박하며 기세를 몰아간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관군의 원군이 나타나 봉기군의 배후를 기습 공격한다.
봉기군은 맥없이 무너진다. 수백 명이 죽는 처참한 패배였다. 결국 봉기군은 정주성으로 철수한다. 엄청난 규모의 관군에 포위된 채 봉기군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만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첫 전투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를 그러네요. 맛보네요. 준비 과정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싱거운 패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밀란이라고 해도 저 정도로 전력과 전략 전술이 허술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저는 사실은 평야에서 관군과 이렇게 맞붙는다라고 하는 전술 자체가 저는 이거는 무모하다. 이건 그 지역의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매복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치고 빠진 어떤 그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저렇게 평야에서 그냥 붙는다?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이 전투는 봉기군이 계획대로 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어허. 홍경래 남진군은 원래 박천을 점령하고 난 뒤에 영변을 치고 안주를 함락하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주를 먼저 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영변을 거쳐서 안주를 칠 것인가를 두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안주를 먼저 칠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변을 둘러서 치게 되면은 이른바 안주 공략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난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홍경래를 공격을 합니다. 홍경래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마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경래가 낫기를 기다리고 전년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송림에 갔을 때는 초기와는 달리 강군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그렇죠. 홍경래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관군이라 그럴까요? 이제 중앙 정부 쪽에서는 초기 대응이 되게 엉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정비가 이때 그 홍경래 그 봉기군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에서 그 관서 지역에 이 병력들을 이제 징발한데 전부 다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뭐 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뭐 이런 기록도 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순조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 왕이 뭐 또 돌아가셨네 뭐 이런 소문도 들으니까 이제 막 좀 우왕좌왕하던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그래도 이제 정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안주를 먼저 치자는 의견을 갑자기 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건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의견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영변 치고 안주 치고 이렇게 갔어야 더 유리했을지 지금 파악하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안주가 병력이 있었던 이런 곳이고 안주를 치고 난 뒤에는 이제 아마도 서울 쪽으로 진격을 해 들어갈 계획을 세웠었을 텐데 아마 시간을 이제 강군이 대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거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군은 또 언덕에서 또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작전 본부가 언덕에 있었대요. 그렇죠. 그 싸움의 양상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전투를 처음부터 벌인 거. 그렇죠. 적전 분열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거죠. 격투기 선수랑 붙었는데 숨을 데가 없는 링 위에 올라가서 뒤에 세컨이 지시도 없이 그냥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아까 보니까 저기 홍경래가 병법서 같은 거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왜 그런 전략을 잘 못 짰어요? 홍경래도 그렇고 아까 그 조직도 해보니까 작전 참모 그 친구가 좀 병법서를 또 많이 읽고 또 풍수서도 네. 많이 했는데 또 풍수 쪽으로 이렇게 좀 너무 거기에 치중을 했을 수도 있죠. 이제 병법보다. 하여간 이때 그 봉기군이 거의 뭐 이제 수백 명이 이제 전설을 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봉기군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더 마음이 아픈 게 그동안은 패배를 모르고 숭숭장구하다가 첫 전투에서 관군이한테 패배를 했으니 이 정신적인 타격, 충격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봉기라는 건 사기가 참 중요한 건데. 그죠? 네. 결국 이제 이 봉기군은 재기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정주성으로 들어가서 농성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문을 잠그고. 관군은 또 반대죠. 관군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고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기군한테. 그걸 하나씩 되찾는데 그 과정에서 그 마을 봉기군의 근거지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 마을을 불태운다거나 또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양민들을 그냥 죽이는 초토 전술을 좀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양민 학살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반란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봉기군을 진압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양민까지 죽였다.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관군들은 이제 뭐 조정에서도 빨리 이것을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민간인인지 봉기군인지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있었겠네요. 빨리 진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민간인이든 뭐 봉기군이든 그 결국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당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이거 명색이 관군인데 무슨 조정에선 조치가 없었나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도 이제 네. 뒤에 뒤늦게 이제 이런 사태를 알고는 그런 행위를 금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단행을 합니다. 이게 절대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희생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그 주동자 심하게 이제 뭐 백성들을 막 함부로 사륙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효수까지 하는데도 이게 워낙 어지러운 상황이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뭐 이게 두고두고 나중에도 이게 그 봉기가 진압된 후에도 이건 논란거리로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견이었던 것 같은 게 당장 뭐 초토화 전술을 쓰면은 진압은 편하겠지만 백성들 마음은 돌아설 것이고 그렇죠. 또 봉기군은 아 저렇게 있어도 그냥 죽는구나 싸우다 죽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다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기군이 정주성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수의 농민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초반에 가담했던 향리와 같은 중간계층들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강군 쪽으로 오히려 돌아서게 됩니다. 정말 섣불리 먹물든 자들의 기회주의가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뚜렷한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세에 영업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농민이야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뭐 거의 결사대인 거죠. 사실 봉기 초기의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산을 연다는 소문을 듣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봉기군의 지휘부처럼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항쟁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송림 전투를 거치고 강군이 초토 전술로 나가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봉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농민들이 항쟁의 중요한 중심 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농민 출신의 이제 광산 노동자들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농민 봉기에 흡수된 것 네. 이게 이제 또 홍경래 난의 어떤 계층의 다양화를 또 보여주는 그 지표가 된 거죠. 뿌리를 뽑겠다고 강경 진압을 했는데 그게 실수인 것이 불 끌어왔다가 오히려 불 붙인 격. 그렇죠. 예, 저항 의식만 활활 타오르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또 비로소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 게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생각했던 농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모습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비로소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민들이 참여가 늘어나면서 홍경래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아마 저항 동력으로서의 하층민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89년 그 프랑스 대혁명 있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도 맨 처음 초기에는 부르주아층, 즉 유산기급이 주도를 하는데 혁명 전쟁을 거치면서 거기에 무산기급들이 합류하면서 그 혁명의 원동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경래 그 봉기군들도 지금 정주성에 들어서 4달 동안 버틴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농민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달이면 꽤 오래 버틴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엄청난 겨울부터 봄까지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정주성에서 이제 봉기군과 이제 관군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성곽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농성전. 이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금수 박사님한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박물관 좋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성곽전에서는 공격 수비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네. 홍경래 난 당시에 이 정주성을 포위한 관군을 그린 정주성 공의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당시 관군의 총 숫자는 8,32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기군보다 이 월등히 숫자가 많은 그런 관군이 있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려면 성을 지키는 쪽에 10배 이상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성을 지키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 안에 갇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군이 화력이나 무기 이런 것들이 더 우세했을 텐데 조금 쉽게 성 하나 공략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이 홍경래 난 때 관군이 새로 제작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윤제라고 합니다. 윤제. 이 박희윤의 이제 사다리 제자인데요. 성벽을 굽어볼 정도 높은 사다리 위에 조총수들이 위에서 아래를 보고 마치 오늘날 뭐 헬기나 공격형 헬기나 폭격기가 이제 밑을 보고 총을 쏘듯이 조총수가 공격을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살수들이 숨어 있다가
이 윤제가 성벽에 가까이 오면 바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주성 전투에서 실제 이 새로운 무기, 신무기 윤제는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봉기군은 또 윤제가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이 마른 풀과 화약을 던져서 이 윤제를 불태워서 이 공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 홍경래 난 때문에 네. 최첨단 무기까지 개발을 한 건데도 진압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첨단 무기는 개발했는데 훈련이 덜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봉기군 입장에서는 관군이 성에 오르지 못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이제 방어를 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군의 접근을 막았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총과 활을 쏴서 이 관군의 접근을 막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봉기군은 관군이 이 사람 걸음수로 백보 밖에 있을 때는 활을 쏘고 백보 안으로 들어오면은 조총을 쏘고 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 돌을 던져서 이 관군을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총은 우리가 이제 성에 가보면 이런 구멍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조총은 이제 조준 사격을 하게 됐던 건데 이 활은 좀 동작이 좀 크죠, 조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또 쏘는 방법이 우리가 평상시에 활을 쏘는 방법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특히 야전에 쏠 때는 모두 같은 동작으로 활을 이렇게 장전을 해서 당기고 쏘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이 상태로 이게 만약에 성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몸을 노출된 상태로 장전을 했다면 저는 이미 여러 발의 화살과 이 총을 이미 맞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탁자가 이제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최대한 몸을 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장전을 끝낸 다음에 자, 하늘을 향해서 어느 정도 미리 당겨 놓았다가 바로 일어나자마자 조준해가지고 진짜 쏘시. 네. 자, 미리 당겼다가 네. 일어나자마자 네. 거기 재빨리. 보자마자 네. 이런 식으로 사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보다도 활 쏘는 분들이 조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네요. 꼼수막상 느낌 활 쏘는 007 같아. 근데 어쨌든 말이죠. 저거 지금 말만 들어도 좀 얼마나 격렬했을까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지키려는 자나 빼앗으려는 자나 동족끼리 진짜 못할 짓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는 제가 돌을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돌은 이제 그 뭐 투석군이나 척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팔매로 던지기도 했죠. 이 표석이라는 건데요. 자, 아, 그 안에 돌을 넣어서 이렇게 던지나요? 그렇죠. 이제 돌을 넣고 네. 여기 아, 이걸 걸어주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빙빙 돌리다가 네. 던지면 이게 풀리면서 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던져볼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네, 네.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테니스공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돌이었겠죠. 자, 이걸 미리 걸고 돌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뭐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뒤로 갖고 있다가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심. 던지게 되면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이거 고기는 다시 돌이만 남는 거죠. 맞은 분 낚시. 계세요? 낚시 자세인데? 관군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성에서 쓸 때의 장점은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돌을 던질 수가 있고요. 숙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쏠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정조 시대에 활동을 했던 송규빈이라는 사람이 쓴 풍천유양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대나무 막대에 물풀매를 달고 여기에 돌을 담아서 빙빙 돌리다 던지면 힘이 강하고 맹렬하여 맞는 것을 모두 부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빙빙 돌린 후에 힘을 더 세게 해서 던지려면 훈련을 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 잠깐 스쳐본 것 같은데 항아리는 뭐 그냥 배경 소품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배치한 건가요? 성을 공격하는 방법에 성을 넘거나 네. 부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네. 장애물 통과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타넘기, 우회하기, 밑으로 가기. 아, 그렇죠.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바로 땅굴을 파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항아리를 이용해서 땅굴을 파는지 안 파는지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항아리를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얘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네. 이건 직접 체험해봐야 되는데요. 한 분이 또 만물각으로 오시면 제가 체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건가요? 저렇게 무기가 잔뜩 있는데 가실 분 있으세요? 아니면 무기를 쓰는 사람인 건지 네. 무기를 맞아야 되는 사람인 건지 맞아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 네. 어서 오십시오. 뒤주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이제 항아리까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뭐 거길 정말 이렇게 원래 이제 들어간다고요? 반쯤 묻혀 있습니다. 오,
실제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갈까요? 옛날에도. 되게 좋은데. 아, 근데 윤석 씨 진짜 갑자기 용도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벌써 별로 안 크죠? 네.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네네. 머리를 집어넣고 조금 더 들어가서 들으면 오. 땡땡땡 하고 네. 땡땡땡 요 차이가 나네요. 그죠? 3-4배는 커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쩡쩡 울려요. 그래서 밤에 이 보초병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 아무리 조용히 해도 이 삽질 곡괭이질 소리는 이 항아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항아리가 과학적이다. 청진기 역할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땅굴 탐지기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한 꽃보직인데요. 들어가서 졸지만 않으면 뭐 무기 많이 열는 거 없고 쑥 들어가 있으면 뭐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야 굉장히 안전한. 네, 그렇죠. 그래서 군기라든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 박사님, 예. 실제로 정말 저렇게 공성전할 때 저런 항아리가 정말로 사용됐어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이 병학진암 연이라는 병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곽전에 사용되는 다양한 무기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는 사실은 첨단 무기보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성을 지키는 자가 항안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면 전혀 이런 방법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성에서 봉기군이 이 넉 달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이런 저항 정신과 그리고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지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 전투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자, 그것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812년 음력 4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속에 관군의 은밀한 작전이 진행된다. 성벽을 허물기 위해 정주성 북장대 아래에 땅굴을 파고 화약을 묻기로 한 것이다. 4월 19일 새벽 마침내 도화선에 불이 당겨지고 1700근이 넘는 화약은 견고하던 성벽을 날려버린다. 물밀듯이 밀려온 수천여 명의 관군과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봉기군의 치열한 전투. 결국 대원수 홍경래는 총에 맞아 숨지고 100일간의 교전은 허무하게 끝을 맺는다. 정주성 함락과 함께 약 3,000명의 봉기 가담자가 체포되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1,900여 명이 참수형에 처해진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던 홍경래의 날. 아래로부터 시작된 저항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또 죽었는지는 몰랐네요. 정말 저항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가난하고 핍박받던 백성들 아닙니까? 나라에서 조금만 보살펴줬어도 반란군에 합세하지 않았을 그냥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굳이 참수를 했었어야 되나요? 네? 1,900여 명이나 지금 참수했다는 네. 건데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와 여자들도 네. 아마 뭐 노비가 되거나. 네. 근데 지금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것이 화약이 1,700근이면 요즘으로 치면 1,000kg 되는 양인데 엄청난 양을 터뜨린 건데 활 쏘고 뭐 칼 싸움하고 이렇게 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약을 이만큼 설치해서 폭발을 시켜버리니까 네. 좀 황당하네요. 오랜만에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일반 우리 즉 백성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을 대비하기 정말 뭐 이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희생자만 그 네. 양산을 했던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건 적한테 써먹자는 흑약이었을 텐데 그걸 우리 백성들한테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홍경래 노래 가사가 못 살겠다 홍경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죽 못 살겠으면 그랬겠어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저항하는 거예요. 이런 봉기를 통해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꺾으면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홍경래 난 때 순조의 몸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뭐
조금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선의 상황을 조금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그 처음에 내걸었던 세도 정치, 지역 차별 어떻게 좀 해결이 되나요? 조금이라도? 이제 조정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단순하게 반란을 진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모순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불만을 축적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른바 항쟁과 저항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면서 1862년의 농민항쟁이나 1894년의 농민정쟁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봉기는 실패했지만 이 홍경래라는 이름은 어떤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기 이후에도 여러 어떤 모반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홍경래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경래는 죽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민심을 또 이렇게 동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 활용이 되는 건데 그 심지어는 그 홍경래전이라든지 홍경래 실기 보면요. 홍경래가 죽지 않고 도망쳤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홍경래가 살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살아 있다면 분명히 또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런 그 의식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분 얘기를 하면 뭐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혹시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지역 차별이 있는 건 아닌지 네. 자꾸 이걸 하게 되면서 둘러보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농민군 봉기는 결국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이 세도 정치의 장벽을 결국 넘지도 못했고 또 이 지역 차별을 호소했지만 그냥 그 평안도 지역 일대의 어떤 그 봉기로만 끝난 그런 그 한계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19세기가 이제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새로운 어떤 저항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홍경래 난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 농민 항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백성이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었던 날 역사의 전환점이 됐던 바로 오늘 그날을 우리가 살펴본 거네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임진왜란 시기의 항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영화 카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난 조선의 품에 태어났고 난 조선을 위해 일어섰으며 난 조선에 의해 쓰러졌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 저는 아주 짧게 만들었습니다. 차별의 장벽을 넘어 세도의 어두움을 넘어 홍경래 권력의 심장을 겨누다. 괜히 막 이렇게 올라오네요. 뭔가 감정. 정주성에서의 그 외침 같은 느낌이 드네요.